반지성적인 사회에 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포스트 트루스에서도 다뤘던 미디어 환경의 변화입니다. 1990년대 이전 정보 생산자는 출판사, 방송국, 신문사처럼 시스템을 갖춘 기관이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유통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높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작가나 기자가 정보를 유통하기 위해선 공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충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이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이 보급된 후에도 한동안은 기존 매체들이 정보 유통을 주도했지만 디지털 네이티브가 성장하고 인터넷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보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게 되죠. 기존 매체에서 작가와 기자 같은 정보 생산자는 높은 수준을 요구받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죠. 인터넷 보급 초창기에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상의 정보도 기존 매체의 정보와 비슷한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정보의 질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은 기존 매체와 다르게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콘텐츠가 주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긴 글을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이미지나 영상을 더 수월하게 소비하죠. 논리적인 설명 대신에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자극에 훨씬 더 쉽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성적 판단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두 번째 원인은 다원주의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특정한 기준에 따라 진리나 도덕, 취향을 강요할 수 없다는 생각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자칫 법이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투쟁한 것은 거대한 권력이 개인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진리와 도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향의 영역에서야 개취니 존중해 주시죠가 통하지만 중요한 사회 문제의 경우에는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고 경합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할 때라야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논쟁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게으른 다원주의는 지성적 판단을 유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배타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토론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지성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때 같은 상황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죠. 민족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경제적 관점에서 무역 분쟁은 양국 모두에게 손실이기 때문에 보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반공주의를 전제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므로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죠. 식민지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일본 덕이므로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족주의, 경제적 관점, 반공주의, 식민지 근대화론 등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민족주의나 반공주의 같은 관점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이데올로기는 집단이 갖는 규범적인 믿음과 가치관의 집합인데요. 이 용어는 막스가 사용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구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용어라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죠.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데올로기의 첫 번째 역할은 개인이 복잡한 세계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추상적인 단위를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본주의는 시장거래와 이윤의 발생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데올로기가 갖는 두 번째 역할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동질감과 소속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넘어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의가 힘을 발휘하게 되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질감을 갖게 되죠. 이데올로기는 앞에서와 같이 나름의 역할을 하지만 파괴적인 측면도 강력합니다. 개인의 판단 부담을 덜어주지만 외부의 판단을 추종하도록 만들죠. 이때 나타나는 맹목성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 그 틀 밖에서는 사고하기 힘듭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 확대되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라도 기회의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복지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를 파탄내는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막시즘에도 비슷한 맹목성이 나타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막스의 사상과 동떨어진 독재국가 소련과 북한에 맹목적인 지지를 보냈죠. 배타적인 이데올로기는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지성적 판단을 파괴해버립니다. 반지성주의 경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1950년대 미국에는 메카시즘 광풍이 불었습니다. 근거 없는 빨갱이 사냥으로 미국은 심각한 정치, 경제, 외교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테터는 메카시즘의 배경에 반지성주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는 책에서 반지성주의가 가공의 적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가공의 적이는 지성이 감성, 도덕, 실용성, 민주주의에 대립된다는 생각입니다. 지성을 가진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거나 도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계산주의자거나 이론에만 파묻혀 사는 새님이거나 대중을 무시하는 엘리트주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지성이 감성, 도덕, 실용성,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것일까요? 타인에게 공감하는 것,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 효율성을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 모두가 지성을 가진 사람의 역할입니다. 반지성주의를 조장하는 사람은 가공의 적의와 가짜 대립을 만들고 그 분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지성적인 판단을 포기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개나 돼지가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주제 반지성주의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